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인이 아닙니다. 평생 재산 걱정, 자식 걱정으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지 못하고 떠난 그분의 인생이 슬픈 겁니다. 통장에 돈은 남았지만 정작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 해본 채 가신 분들, 자식들 눈치 보느라 맛있는 것 번 제대로 못 먹고 가신 분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후회만 남긴 채 떠나신 분들, 이렇게 살다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분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78에 돌아가신 분이었는데요. 유족들 얼굴을 보니 슬픔보다 안타까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인께서 평생 모은 재산이 3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돈 한 푼 제대로 못 쓰고 가셨습니다. 병원비 나올까봐, 나중에 요양원 갈까봐, 자식들한테 폐 끼칠까봐 그렇게 불안해하며 돈을 꼭꼭 쥐고만 계셨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안 가셨습니다. 맛있는 거 먹자고 해도 집에서 먹는 게 낫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새 옷 사자는 자식들 말에도 입던 옷 입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아끼고 또 아끼며 사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로 나간 돈이 1,000만 원 남짓, 남은 돈은 고스란히 자식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참고 사신 겁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통장에 돈은 있는데 쓸 엄두가 안 나십니까? 자식들 물려줄 생각에 본인은 굶다시피 사십니까? 친구들 만나는 것도 돈 아까워서 자꾸 미루십니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다 참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못 해보고 가는 겁니다. 억울하게 사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자식들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참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식들 부담 주면 안 된다며 혼자서 끙끙 앓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은 슬퍼합니다. 한 달 정도 슬퍼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남긴 재산으로 차도 바꾸고 집도 고치고 여행도 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참고 아끼고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즐겨본 적 없습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이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잘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여러분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홀가분하게 살다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 그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분은 75 최영수 씨입니다. 최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하며 자식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돈을 모았고 빚 한 푼 없이 깨끗하게 사셨습니다. 65세 은퇴하신 후 10년간 최 씨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재산 정리였습니다.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줄 방법을 고민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큰아들한테 얼마, 둘째 딸한테 얼마, 막내 아들한테 얼마.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셨습니다. 집값이 얼마니까 큰아들한테 주고 나머지 현금은 둘로 나눠서, 아니다, 큰아들이 장남이니까 조금 더 줘야 하나. 그럼 딸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막내는 아직 형편이 어려우니까 더 줘야 하나? 그럼 큰아들이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셨습니다. 밤에도 잠을 설치며 고민하셨습니다.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더 빠지고 소화도 안 되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최 씨는 등산 모임 친구들과 북한산에 오르셨습니다. 같은 나이 친구 69 김철호 씨와 함께였습니다. 김 씨는 최 씨와 달리 참 유쾌한 분이었습니다. 항상 웃으시고 농담도 잘하시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김 씨는 등산길 내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을 웃기셨습니다. 정상 근처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김 씨가 갑자기 주저앉으셨습니다. 가슴을 움켜잡으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119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최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으며 이야기하던 친구가 눈앞에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최 씨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품을 정리하면서 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김 씨 집에 가보니 놀랍게도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필요한 가구와 생활용품만 딱 있었습니다. 50년을 산 집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긴 유언장이었습니다. 최 씨는 허락을 받고 그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아빠가 먼저 간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아빠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하게 살다 가는 거니까. 너희들한테 남겨줄 재산은 많지 않다. 아빠가 다 쓰고 갔다.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았다. 후회 없다. 너희들도 아빠처럼 살아라. 돈 모으느라 인생 낭비하지 마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그게 아빠가 바라는 거다. 사랑한다. 언제나 행복해라. 편지를 다 읽은 최 씨는 한참을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김 씨가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셨습니다. 10년간 뭘 했나? 재산 계산만 하며 살았구나. 정작 나는 뭘 즐겼나? 친구들 만나는 것도 돈 아깝다고 거절했구나. 여행 가자는 아내 말도 나중에 미뤘구나. 그날 밤 최 씨는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계산하고 살자.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자.
자식들한테 뭘 남겨줄지 고민하지 말자.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유산이다. 다음 날부터 최 씨는 달라지셨습니다. 자식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내가 다 쓸 거다. 남는 게 있으면 너희가 나눠 가져라. 없으면 말고. 너희들도 각자 열심히 살아라. 자식들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당연하죠. 하고 싶으신 거 다 하고 사세요. 우리 걱정 마시고요. 그렇게 최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최영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완벽함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최 씨는 10년간 재산 계산에 매달렸습니다.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는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착이 10년의 시간을 빼앗아 갔습니다. 10년 동안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반면 김철호 씨는 달랐습니다. 재산을 남기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떠났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집착 심리라고 부릅니다. 집착은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지 못하면 자식들이 싸울까봐 불안합니다. 돈을 다 쓰면 나중에 병원비가 없을까봐 불안합니다. 이 불안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불안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울 거라는 건 막연한 걱정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자식들에겐 더 큰 선물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다.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김철호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남기지 않았지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을 남기지 않고 행복한 모습을 남겼습니다. 이제 이 교훈을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해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집착에 사로잡힙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 체면, 자존심, 과거의 영광.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건강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하고 영양제를 10알씩 먹어야 하고 그렇게 건강을 지키려다 정작 삶의 즐거움을 잃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체면에 집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고 창피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늙은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체면 지키느라 불편하게 삽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나갔다고, 예전엔 돈도 많이 벌었다고, 옛날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를 놓칩니다. 이 모든 집착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자식들이 나를 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아프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남들이 무시하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가난해지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꽁꽁 묶어둡니다.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과제는 수용이라고.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노년기의 심리적 성숙입니다. 받아들이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면 행복해집니다. 김철호 씨는 이미 그걸 깨달은 분이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언젠가는 떠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아껴 쓸 수 있었습니다.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영수 씨는 친구의 죽음을 통해 그걸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 재산인가, 건강인가, 체면인가, 자식인가? 그 집착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나, 불행하게 만드나?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집착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건 집착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감옥을 만듭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가? 자식들이 나를 버리는 게 두려운가? 돈이 떨어지는 게 두려운가? 아프게 되는 게 두려운가? 죽음이 두려운가? 두려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더 무섭습니다. 정확히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버릴까봐 두렵다면 물어보세요. 정말 그럴 것 같나? 대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식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돈이 떨어질까봐 두렵다면 계산해 보세요. 지금 있는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나? 생각보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아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게 될까봐 두렵다면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아픈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완벽하게 건강할 순 없습니다. 적당히 관리하면서 즐기며 사는 게 답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생각을 바꿔보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삶의 마지막 장입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라 준비할 일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해소하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홀가분해집니다. 김철호 씨가 마지막까지 웃으며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최영수 씨도 이제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을 낭비했지만 앞으로의 10년은 다를 겁니다. 후회 없이 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 씨처럼 10년을 낭비하고 나서야 깨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고 싶었던 거 하나 해보세요. 먹고 싶었던 거 하나 먹어보세요. 미뤄뒀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홀가분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하고 싶은 거 하나만 하세요. 딱 하나입니다. 먹고 싶었던 빵 하나 사 먹어도 됩니다. 보고 싶었던 영화 한 편 봐도 됩니다. 전화하고 싶었던 친구한테 연락해도 됩니다. 하나만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작은 행동이 습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그렇게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작은 성공의 축적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즐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소에 커피를 좋아하는데 집에서만 타 먹으신다면 오늘은 카페에 가보세요. 동네 카페에 앉아서 천천히 커피를 드셔보세요. 창밖을 보며 여유를 즐겨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작은 행복입니다. 좋아하는 과일이 있는데 비싸서 안 사셨다면 오늘은 사보세요. 딸기든 샤인 머스켓이든 먹고 싶었던 걸 사세요.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그 맛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보세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특별한 일을 하세요. 평소에 안 하던 일입니다. 새로운 식당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 새로운 일을 해야 할까요?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늘 하던 일만 하면 뇌가 굳습니다. 새로운 자극을 주면 뇌가 깨어납니다. 젊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은 추억이 됩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그랬지 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타고 가보세요. 종점에서 내려서 주변을 구경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모험 같은 하루가 됩니다. 세 번째, 물건을 정리하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버리세요. 1년 동안 안 쓴 물건 하나. 내일은 또 다른 물건 하나. 왜 물건을 정리해야 할까요? 물건이 많으면 마음도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어질러져 있으면 머릿속도 어질러집니다. 정리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물건을 버리는 연습을 하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됩니다. 처음엔 아깝습니다. 언젠가 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버리고 나면 후련합니다.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다른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물건 버리는 것도 못하면서 큰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연습하세요. 옷장을 열어보세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을 겁니다. 그 옷은 앞으로도 안 입을 겁니다. 과감히 정리하세요.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관계를 정리하세요. 만나면 피곤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의무적으로 만나는 모임은 그만 나가세요. 대신 편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세요. 왜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웃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만날 때마다 자랑만 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도 만드세요. 취미 모임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세요. 관계가 풍부해지면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으면 자식한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자식들도 편해집니다. 서로가 편해집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날씨가 좋았던 것, 밥이 맛있었던 것, 친구한테 전화가 온 것, 이런 사소한 것들입니다. 왜 감사 일기를 써야 할까요?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 하나가 좋은 일 10개를 덮어버립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이 경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삶이 사실은 감사할 일투성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석 달만 써도 우울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공책 한 권 준비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3가지만 적으세요. 오늘 아침에 햇살이 따뜻했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저녁에 산책하며 꽃을 봤다. 이런 식으로 적으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6번째, 용서하세요.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세요.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남한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용서한다고 그 일이 괜찮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는 그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나 자신이다. 미움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아픈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용서하세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세요. 형제 자매와 사이가 안 좋다면 먼저 연락해 보세요. 배우자와 오래된 갈등이 있다면 먼저 사과해 보세요. 자식한테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이해해 보려 노력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겁니다. 7번째, 자식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참지 마세요. 섭섭했던 일이 있으면 말하세요. 하지만 비난하지는 마세요. 나는 이럴 때 섭섭했다고 감정을 표현하세요. 고마운 일이 있으면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말도 들어주세요. 진짜로 들어주세요. 반박하지 말고 일단 들으세요. 자식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한테 상처 줄까봐 참고 있습니다. 들어줄 준비가 됐다고 말하세요. 뭐든지 말해도 된다고 하세요. 대화가 시작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오해가 풀립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자식들에게 전화하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냥 안부만 물어보세요. 잘 지내는지, 건강한지. 짧게 통화하고 끊으세요. 부담 주지 마세요. 8번째, 유언장을 쓰세요. 법적인 유언장 말고 편지 같은 유언장입니다.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세요. 사랑한다는 말, 미안했던 일, 고마웠던 일, 바라는 것, 다 쓰세요. 유언장을 쓰면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을 정리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홀가분해집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쓰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재산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으라는 겁니다. 유언장을 쓰는 것도 삶을 검토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나? 무엇을 이뤘나? 무엇을 후회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답을 찾으세요. 그 답이 여러분을 홀가분하게 만들 겁니다. 9번째, 베푸세요.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든 관심이든 따뜻한 말이든 베풀 수 있는 걸 베푸세요. 혼자 사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베풀면 받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푸는 행위 자체가 행복을 줍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남을 도우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남을 돕는 게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베풀면서 살면 외롭지 않습니다.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신청해 보세요. 어린이집에 가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도 있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손주들과 시간 보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합니다. 10번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밥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세요. 산책할 때는 주변 풍경을 보세요.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세요. 하늘을 보세요. 날씨가 좋으면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이게 현재를 사는 겁니다. 이 10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맞는 걸 골라서 하세요. 하나만 해도 됩니다. 2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로 미루지 마세요.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홀가분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 겁니다. 최영수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친구 김철호 씨의 죽음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재산 계산하던 공책은 버리셨습니다. 대신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식당을 찾아갑니다. 목요일에는 등산 모임에 나갑니다. 토요일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자식들한테도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재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고. 남는 게 있으면 너희가 나눠 가지고 없으면 말라고. 자식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사셔야죠. 우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최 씨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10년을 허비했구나. 하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살면 되니까요.
남은 10년, 20년을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요. 최 씨는 요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등산 모임 친구들이 말합니다. 최 씨, 요즘 많이 밝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최 씨는 대답합니다. 좋은 일이 매일 있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무겁게 살지 마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홀가분하게 사세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후회 없이 사세요. 웃으며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그렇게 홀가분하게 살다 떠나세요. 그게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그게 잘 산 인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실천하실 것이 몇 번인지 적어주세요. 1번부터 10번 중에 어떤 걸 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